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궁금증 크실 겁니다. 큰 틀에서 어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자세한 전략적으로 가지 뻗어가는 부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도 검은 금요일이라면서 좀 힘들어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과 같은 경우는 시장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크게 차갑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멀어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탓일까요?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라서일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3.9%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 역시 3.3%까지 몸을 숙인 상황입니다. 김태성 본부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하루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우리에게 준 신호는 좀 깔끔하고 명확해 보였는데 지금 이 모든 게 일단 표면적으로 탓을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인지 그러면 유동성이 시장 흐름을 당분간 좌우하게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FOMC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기 전까진 계속 변동성 불가피할까요? 참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이제 또 그 다음 산이 굉장히 작을 줄 알았지만 지금 더 크게 와닿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어제 받아든 성적표는 우리가 모두 원했던 굉장히 강한 상승세였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시장이 완전하게 지금 색깔이 변한 상황 속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간밤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확인한 지표가 서로 엇갈렸죠. 고용과 실업률이 같이 나왔는데 방향성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고용이 증가를 했죠. 실업률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준은 고용이냐 실업이냐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굉장히 이제 많이 경우의 수가 바뀌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인하 쪽으로 봤었지만 최근에 셧다운 때문에도 동결 기준으로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만약 늘어난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주목한다면 당연히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파월의 연준 의장의 그동안의 방향성은 고용보다는 실업률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업률을 좀 본다면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까지라고 하면 이제는 후임자가 정해져야 되는 그리고 후임자가 정해지기 이전에 마지막 남은 금리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노이즈 없는 선택을 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기준에서 동결이 가장 노이즈가 없을 것이냐, 인하가 노이즈가 없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땐 저는 인하 쪽이 훨씬 더 노이즈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언제 인하해야 되는지가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 인하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인하할 명분이 없어진다 했었을 때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조금 들어 있겠습니다만 인하하는 쪽을 보고 지금의 하락을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었는데 오지 않았던 조정이 지금 온 것 그리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을 하신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지금 피를 흘리고 피곤하겠지만 가지고 있었던 현금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에게서는 지금 확실한 또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시화되는지 그게 그리고 확인되는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는 시나리오 하에 지금이 어느 정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신 거고요. 그러면 출렁거림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FOMC가 12월 11일입니다. 4천선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출렁거림의 폭 위아래로 어느 정도로 지금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사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좀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일부 몇 종목이 너무 편중돼서 올라온 지수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몇 포인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종목의
매매 전략을 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셨던 그리고 보고 있었던 종목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수의 하락 포인트를 좀 보자면 저는 여기서 3,800포인트도 조금 열어두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하까지도 언더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ETF와 결합된 상품들이 워낙 많고 또 이쪽이 비중이 최근에 가장 커진 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력기기라든지 에너지 쪽.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조정이 와서 무섭고 부담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올 수 있을까 했었던 그 가격대까지 지금 조정이 한 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호불호가 가장 적은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는 제 호불호가 갈리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형주냐 소부장이냐. 미국으로 가서 보더라도 M7을 대표하는 것들 중에서도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보다는 가장 호불호가 적은 쪽이 어디냐 했었을 때 저는 에너지 쪽, 전력 쪽, 전선 쪽은 지금부터 저는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AI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종목 선택에 대한 팁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 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김성훈 대표님, 아무래도 시장 뷰를 점검하는 게 오늘은 중요할 것 같아서 동일한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코스피가 4%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앞에 4%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꿈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월화수목 그렇게까지 다 만회도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대표님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낙폭이 과대했던 횟수가 뭐 4차례, 5차례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리커버리를 그 한 이틀 안에 또 리커버리를 또 빠르게 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호재라는 이벤트를 넘어간 반면 악재라는 이벤트도 어찌 보면은 오라클에 대한 과도한 투자, 거기에 디폴트 위험까지 악재가 노출됐다. 그것이 일단 거의 끝판왕까지 악재가 먼저 노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러한 하락이 우리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매출 채권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제 악재로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흐름을 본다면 이제 빅테크 업종들의 매출채권 중간값이 뭐 60일이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한 46일에서 평균 회수율이 계속 이 빠른 편이다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이 과열 최근 들어서 보니까 AI 버블론뿐만이 아니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점. 비트코인도 지금 뭐 88,000달러를 지금 이탈을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적 요소는 굉장히 좀 이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악재가 굉장히 이 말단까지 좀 계속 노출이 됐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본다면 심리적 요소가 좀 강한 시장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숫자에는 수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또 이 반등폭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 하락폭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하나 같아요. 신용 잔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단 버틸 수 있는 기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니까 신용 잔고에 대해서는 일부 좀 청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환율과 연동한 부분도 대표님 이어서 좀 체크를 해주세요. 외국인 쪽에서 팔고 있는 물량이 지금 2조 넘어가고 이 부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 전으로 움직임 나오고
특히 오늘 장중에 좀 엔화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원화가 최근 몇 달간은 움직이는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본 언론 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좀 보면은 일본 정부가 21조 엔대의 경제대책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거든요. 완화적 기조가 엔화 쪽에서 강화될 경우 이쪽의 시나리오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민감한 부분이고 연결고리가 깊어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엔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수출 경합도가 한 30% 이상 되고 있어서 네. 사실 엔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 원화 약세, 이 환율에 대한 상승폭이 추가적으로는 굉장히 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 때문에라도 중국과의 노이즈가 쉽사리는 이제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하락 사이클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본다면 피난처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오늘 이제 이 유통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당분간은 일단 이 관련된 반사 이익을 받는 이 수혜주 쪽으로 한번 대피하는 것도 사실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더 우리 이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악재가 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당분간의 원화 약세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성 좀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전략 고민도 해야겠네요. 하나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조정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하나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보다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 나스닥 선물은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네. 항상 옵션 만기일 미국 쪽에서는 그 전날에 좀 가파른 흐름이 나오기도 했던지라 이 만기일 영향으로 오늘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볼 수는 없는지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해드려 보면 콜 매도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옵션 시장에서 콜 옵션을 매수하는 것과 또 콜 매도 포지션이 따로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콜 매도 포지션이 위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 이상을 지금 벗어나는 오버슈팅이 굉장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 구간에 다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콜 매도와 함께 풋 옵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풋 옵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옵션 물량들이 어제 이제 대거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만기일을 맞이해서 청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옵션의 청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보다 저는 오히려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월요일날 시장 흐름을 본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에 좀 대입을 해서 저는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게 어찌 보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워낙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 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의 수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평선, 21선 이평선 밑으로 내려온,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전력과 반도체 IT 대형주들은 분할 매수를 오늘부터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의 센티멘탈적인 부분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소부장주들은 다음 주 중후반에 좀 높게 사더라도 반등력을 보고 나서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AI 키워드 내에서 언제 선택을 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효과 짧았습니다. 다 이제 좋을 것만 같았는데 정말 딱 하루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를 했네요. 엔비디아부터 우리가 점검할 부분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탑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6에서 9%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먼저 대표님, 엔비디아 우리가 어제 많은 관점에서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이렇게 시장이 차갑게 변한 요인이 엔비디아만 놓고 봐서 있을지 궁금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던데 이 부분이 크게 걸릴 만한 부분이 맞나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미리 좀 언급했는데
현실적인 수치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50일 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좀 더 이제 거품을 좀 섞어서 아마 언급을 한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오라클의 이 CDS 프리미엄의 가격이 조금 증가되면서 이 투자가 지금 100조, 뭐 130조 이렇게 지금 이 회사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난다면은 사실 이 디폴트에 대한 위험이 아직까지는 워낙 이제 덩치가 큰 회사라서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마이클 버리의 이 숏포지션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 하이퍼스케일러 이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차입 물량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리스크 노출, 해칭 위험들의 고객 문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이 투자 심리적인 악재를 좀 키웠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은 이런 이 매출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충족을 시켜줬는데도 네. 불구하고 악재에 대한 요소는 과열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워낙 투자자들이 지금 신용 잔고만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1조가 지금 넘게 잔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신용 잔고에 대해서 물량을 조금 청산을 하고 반등을 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펀더멘탈적으로는 크게 악재는 없지만은 심리적인 요소가 일단 진정이 된 이후에 반등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차트상으로는 21선을 일단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심리적인 회복은 좀 느릴 수 있다. 하지만은 일단 악재가 일정 부분 최악까지 다다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대표님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 이어나간다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을 그래도 시나리오적으로 그려도 되는 걸까요? 워낙 좀 오후에도 반전 없이 무겁게 떨어져서 우려감이 좀 크네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는 강했잖아요. 네. 이제 뭐 강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용 메모리 칩을 엔비디아가 이제 그 서버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논리로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뭐 반등을 좀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행했던 이 주가의 반등과 삼성전자의 반등과는 괴리율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오히려 투매 물량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디램 가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뭐 이제 DDR5 기준으로서의 뭐 32GB 지금 60%나 인상을 했잖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감 없이 보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신호를 주셔서요. 김태승 본부장이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아마 오늘 저녁 지나고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매체를 통해서 들어볼 단어 중에 AR,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회수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또 문구까지 이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지금 회수 기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48.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 회수 기간보다 더 짧은 회수 기간을 갖고 있었냐?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게 지금 문제가 네.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엔비디아 기준 그리고 테크주들의 회수 기간은 43일에서 50일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인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과한 해석으로 저는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때 대비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출 채권을 엄청난 규모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기간에 대한 레인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포인트를 언급을 다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그럼 앞서 김태승 본부장님께서는 서서히 매수를 지금 해도 나가는 구간이라는 신호를 좀 분명하게 주셨거든요. 대표님의 시선은 조금 시선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부터 당장
조정 시 매수 생각하신 분들은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이 메시지가 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서요.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보자. 왜냐면 이제 뭐 환율의 문제도 일정 부분 네.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막 시작하자마자 1조 이상을 매도를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것이 용기 있게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인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한다면 그래도 시간적 가치는 충분히 여유롭게 남아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수익률 차이가 크게 얼마 없거든요. 워낙에 지금 고점에서 본다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을 최대한 해서 우리가 이 시그널로 맥점이 어디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항상 이 타이밍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탑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전력 설비 쪽까지 좀 뻗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쪽은 AI, 인프라 쪽, 전력 설비 쪽에 있다라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게 떨어지는 칼날이 LS 일렉트릭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회적인 요인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가장 하락폭이 커 보이는 건 LS 일렉트릭인데 네. 주간 단위로 놓고 보면 그래도 여전히 추세가 가장 강한 쪽이 LS 일렉트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약간 미끄러지듯이 조정을 받은 반면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중동과 이슈에 조금 더 편승이 돼서 한 차례 슈팅이 어제까지도 더 나왔던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하루의 하락폭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과해 보이는, 하지만 여전히 뭐 이평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를 보고 있어도 가장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다라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력과 전선 쪽에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는 호불호가 계속해서 갈리죠.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M7 기업들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냐. 그런데 전력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다. 왜냐? 전력은 필요한 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설비와 전선주들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담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과연 회복할까? 다시 올라갈까? 이 고민은 저는 전혀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건설되어 갈 겁니다가 아니라 건설이 되고 있고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안 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이제 이 돌아가는 것을 하려면 전력 에너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력과 전선은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전력 설비가 부담이 된다면 그럴 때마다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고민해야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근데 여전히 중대형 변압기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는 견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선주를 보시는 분들도 수주 잔고를 꼭 보십시오. 수주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꺾이면 같이 고민해야죠, 여기도. 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지금 최대 수주 잔고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괜찮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신 겁니다. 저희 오늘 그러면 대안적인 포인트를 하나씩 좀 찾아볼까요? 자, 소비 키워드 잡고 갈 텐데 핵심은 중일 갈등에 있습니다. 계속 봐도 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볼 텐데요. 김성훈 대표님, 화장품이 가장 큰 수혜 영역으로 안전판으로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삐아 종목이 불을 뿜었습니다만 지금 잠잠해진 쪽도 계속 많기는 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이 중일 갈등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화장품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선택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이제 10월달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중국에서 수입국 비중이 뭐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순으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졌던데 일본 비중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중국 이 수입 화장품 중에. 네. 뭐 일단은 일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포지션, 고가부터 저가까지 그런 포지션이 매우 넓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나라로 지금 뽑는 것이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를 많이 뽑고 있는데, 일단 주문이 확보가 계속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센티멘트적으로 봐도 화장품주들의 눈높이가 워낙에 낮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평선, 이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뭐 아모레퍼시픽 몇 종목 안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중국 비중이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미국 비중이 성장폭이 많이 나오는 국가들이 주가가 많이 갔던 상황이라서 저는 화장품은 센티멘트적으로도 접근 가능하지만은 계속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시각도 하나 보도록 할까요? 김태승 본부장님, 저희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넓혀보면은 그동안 부진했던 쪽에서 개선되는 움직임 속에 내수 소비라던가 또 다른 키워드라는 의류 이쪽도 많이 봤거든요. 네. 원속성이 오늘장까지도 나타난다면 이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계속 가져가도 된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의류가 지금 늦게 불이 확 붙었죠. 네. 영업무역도 그렇고 한세실업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 느낌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 일단 제가 왜 고민을 하냐면 간밤에 미증시에서 월마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냐.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 괜찮냐 안 괜찮냐라고 봤었을 때 고가 제품을 사냐 아니면 정말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냐를 이제 많이 따져보는데 일단 미국이 소비의 패턴 자체가 선택적 소비보다는 지금 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좀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도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또 소비를 아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분위기를 좀 보고 있노라니 주도주가 좀 쉬어가고 있고 옆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투닥투닥 다투고 있다 보니 여기에 또 반사수혜를 받는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세 혹은 호텔, 카지노 이쪽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납득이 좀 갈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화장품은 이미 2분기, 3분기에 우리에게 배신감을 좀 안겼고 의류는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쫓아가는 것의 심리적인 부담감 대비 볼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제 눈높이에서는 그다지 높은 수익은 얻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측면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좀 약화가 됐는데 어떤 모멘텀에 기인을 한 걸까요? 조금 더 대안적인 역할 강세 보일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오늘 강한 쪽이 많이 보여요. 대표님께서 이전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코오롱 티슈진 역시 오늘장에서 강하고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기술 수출 이 키워드를 가진 종목은 금리 기조와 상관없이 꾸준한 플러스 기대감 가지고 가도 된다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만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롱 티슈진도 저도 살이 찌다 보니까는 네? 관절이 아프고 관절염병이 또 생기면은 이것이 적응증으로 또 확대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고 일단 그래바디 B 같은 경우도 이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도 비만 근육 질환의 확장세에 더불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키워드는 비만에 굉장한 이 키워드가 마련이 돼 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D&D 파마텍도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 무상증자의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좀 싸졌다는 착시 효과 때문에 좀 오르는데 사실 지금의 딱 포커싱은 뭐냐면 기술 이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돼서 몇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중에서 티슈진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도 미국 3상이 이제 끝나가서 상용화 발전 그 기대감 매출 목표치 내년에 보면 4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롱 티슈진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남아있고 거기에 리가켄 바이오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들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압축해서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흔들림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의 수급은 가져가도 되는지 모멘텀 보시는 분들은 1월에 있는 이벤트까지 보실 것 같습니다. 임상 파트너십 호재 종목으로 봐도 된다로 본부장님의 입장도 나오실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주는 저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반도체가 워낙 지금 오늘 세게 맞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그렇다고 여기서 반도체를 정리하고 제약바이오로 갈 거냐? 또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저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힘이 가장 강해 보이는 쪽이 몇 군데가 있죠. 일단 코오롱 티슈진도 있겠지만 온코닉 테라퓨틱스처럼 이들이
그냥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스토리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아시다시피 역류성 위식도 질환 치료제에서 굉장히 빠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제가 지난 여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쪽은 저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고, 오늘 이제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지에 어느 쪽에 있는지 포인트 좀 맞춰드렸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시장 변동성 구간에 뉴스에 따른 모멘텀을 활용을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 전략적으로 포션을 할당할까, 이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처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재건 이슈 짧게만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재건주들이 장 초반 대비로는 들썩임이 조금 차분해지긴 했습니다만, 노랑풍산도 첫날에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을 계속 봐도 될까요? 그리고 정상들 간의 대화 안에서 이라크 재건에 대한 키워드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모멘텀도 가능할지 의견 공유해 주신다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핵심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고 네. 나서 종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혜택이 있을까? 그것이 결론인데, 크게 혜택이 없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일단 주가가 이미 이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그 상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종전이 됐을 때 관련주들의 흐름이 저는 예측치로는 지금보다 좀 낮은 위치의 주가가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셈법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종전에 대한 이슈는 크게 먹거리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대안이 뭐가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마침 이 키워드에서 원픽이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뭐 배당 쪽도 아니고 뉴스가 지금 강한 쪽도 아닌데 여기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한 종목을 골라와 주셨습니다. 좀 의외다 싶기도 했거든요.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게임즈 쪽에서 W게임즈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생각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환율 이야기하는데 왜 게임이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W게임즈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원화와 엔화 혹은 위안화로 게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레이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만약 여기에 어떻게 보면 참여자 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달러 환율의 수혜를 지금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도 이 정도면 저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W게임즈의 현재 구간은 한번 손절가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짧게 잡으시고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면 손절 라인 5만 원이 이제 최근에 박스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이탈 시엔 손절, 그렇지 않다면 5만 7천 원까지의 기술적인 한번 상승은 기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적인 관점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요 키워드들 전략적으로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우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